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금융의 심장을 찌르는 두 개의 대박 사건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는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킹달러 기조 속에서 우리 증시는 급격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이러한 달러 강세 움직임이 그간 원인으로 지적해왔던 연준의 무차별적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달러화의 재앙적 강세의 원인으로 새로운 두 개의 사건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정신이 없으셨죠. 이 킹달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러의 강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달러 인덱스가 무려 1% 이상이나 움직이는 날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은 달러화의 재앙적 강세 원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강세는 주로 연준의 무차별적 금리 인상 때문에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놀랍도록 커다란 악재가 새롭게 개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파운드화의 엽기적인 폭락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반유로 총리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벅찰 정도의 악재였는데 이게 동시에 터지는 바람에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죠. 우선 파운드화의 폭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리스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최근 파격적인 감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쿼지 콰탱 영국 재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이 미니 예산안을 보면 내년 4월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19%로 1%포인트 낮아집니다. 또한 15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가, 이 최고 세율은 현행 45%였던 것이 40%로 내려가게 되죠.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이런 인지세, 이것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인지세를 내야 되는 부동산의 가격 기준이 원화로 약 1억 9천만이었는데 이게 3억 8천만 원으로 대략 2배 정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0년 폐지됐던 해외 방문객에 대한 면세 쇼핑도 부활되게 되고 또 앞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6개월 동안 무려 94조 원을 들여서 에너지 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현행 19%에서 29%로 올리려고 했던 그 법인세 인상 계획은 아예 백지화돼 버리죠. 근데 이건 거의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수준의 파격이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재정 부양책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 재정만 튼튼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몇 해 동안 브렉시트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이어서 바이러스 쇼크를 만났죠. 그 바람에 영국의 정부 부채는 2021년 말 기준 GDP 대비 130.9%까지 치솟았다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너무도 많은 돈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콰탱 재무장관의 감세안은 감당하기 힘든 규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시장이 발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감세안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금융계가 거의 총망라돼서 비난을 퍼붓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 아시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러스 내각의 감세안으로 영국 경제가 1970년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신흥국처럼 평가받기 시작했다. 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혹평합니다. 레리 서머스 아시죠? 전 미국 재무장관이기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했던 감세안이 너무 무책임하다. 장기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하락하는 폭락하는 상황은 신뢰를 상실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런 일은 개발도상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G10 국가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 2년 이내에 영국 단기금리가 3배 이상 올라서 7%를 웃돌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파운드화는 준비통화다. 준비통화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한다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매우 보수적이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꺼려하는 미국의 연방은행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영국의 새로운 총리와 재무장관의 명백한 실책에 대해 거칠게 비판했는데요. 라파엘 바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정부의 계획은 정말로 불확실성을 높였다. 사람들이 도대체 경제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궤적의 의문을 품도록 만들었다. 경제학의 기본 교리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소비자와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인데 핵심 질문은 이로 인해서 유럽 경제와 미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도대체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최근 주가 급락을 만든 원인이 영국 신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하긴 그날 이후 달러화의 초강세와 더불어 주가가 재착 급락을 했었으니까요. 심지어 경제학의 기본 교리까지 들먹입니다. 한마디로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겁니다. 과거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활동했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애덤 포센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영국 정부의 정책은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 지금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강화하면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올려서 이런 정책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트러스 총리와 과탱 재무장관에게 현재 최선의 방책은 재정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욕을 해대고 파운드와 막 급락하고 이러니까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슈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란은행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글쎄 특단의 대책이 뭘까요? 파운드와 폭락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금리 인상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영국은 지금 외화 보유액이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말고는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직접 개입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영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5월까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높은 6.25%까지 치솟아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선물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요. 실물 경제에서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신규 주택 대출을 전면 중단해 버렸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적정 장기 금리 수준이 나와야 안정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금리 조정을 할 텐데요. 보통 10년, 30년물 이런데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고 덜컥 모기지 채권을 발행했다가 엄청 손실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버진머니라든지 스킵턴 빌딩 소사이어티, 헬리팩스 같은 대형 모기지 은행들은 브로커들에게 신규 모기지 중단을 통보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기지 채권이 발행되지 못한다면 현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당연히 주택 거래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영국 부채관리국에서는 이번 회계연도 국채 발행치를 624억 파운드 늘려서 1939억 파운드로 제시를 합니다.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숨이 하고 나올 정도로 한심한 일이 그것도 금융의 중심지 영국에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과연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완전 초보적인 발상이 금융시장의 심장을 찌르는 대박 사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난주에 금융시장을 누르는 악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이벤트가 있었죠. 이 시장이 먹고 사는데 팍팍해지면 더욱 강경한 목소리에 끌리게 되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극우나 극좌 정치인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있던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멜로니가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었거든요. 좌파가 되었든 우파가 되었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위험해지거든요. 특히 극우 파시스트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편견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를 넘어서게 되면 저런 잡것들하고 섞이기 싫어 이런 순혈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나치 아시죠? 독일의 나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의 혈통만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순혈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주로 극우주의자들은 유색인종은 거의 없고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마치 프랑스의 르펜처럼 말이죠. 멜로니 역시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틈만 나면 반유로, 반이민, 친러시아 정책을 주장해 왔어요. 물론 최근엔 중간 표심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친유로인 척 위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의 근본이 변하지는 않죠. 이탈리아는 유로존을 구성하는 핵심 3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유로존은 빠르게 붕괴되거나 혹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잔뜩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최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정부가 EU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2026년까지 예정된 이탈리아 회복 기금 약 1,900억 유로 중에서 이미 지급된 400억 유로를 제외한 1,500 유로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경계심을 잔뜩 드러내죠. 카탈리나 바렐리 유럽의회 부회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로니는 마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 비교할 수 있다. 멜로니가 유로존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건 선거용 립서비스일 뿐이고 건설적인 공동 행동에 위협적이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 극좌와 극우는 기존의 정치 풍조와는 전혀 달라요. 좌파와 우파 정치인들을 운동으로 잘 다져진 근육에 비유한다면 극우나 극좌는 보형물로 덩치만 키운 근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족은 없고 오히려 근육을 괴사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성 큰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파 성향을 가진 독일의 기독민주당 아시죠? 기독민주당 소속 위르켄 하르트 연방의원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멜로니의 공개적인 파시스트적 발언과 소속 정당의 머리가 쭈뼛서게 만드는 입장이 극도로 우려된다. 인종주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배제, 더는 유럽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파인데 우파마저도 머리가 쭈뼛섰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이 큰 이유는 그녀가 가진 탈유로 성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극우이면서도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변종 정치인이라는 점이 더욱 이탈리아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은 좌파가 월등히 많아요. 좌파가 포퓰리스트라면 그닥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파가 포퓰리스트가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세금은 덜 걷고 돈은 더 많이 쓰자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악의 조합이 되거든요. 현재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150% 정도 되는데 멜로니 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지출 확대와 더불어 감세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당과 베를루스코니 전진 이탈리아 등 이런 것과 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비니는 최근 3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주장해 왔었죠. 이 살비니와 멜로니 관계가 좀 서먹하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에너지 보조금부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함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컸던 만큼 지금 유럽에서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300억 유로라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정책이 통과된다면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7%를 넘어서게 됩니다. 유로존의 가이드라인이 3%인데 2배 이상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재정 적자를 크게 들린다는 것은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곧 금리 상승에 취약한 경제 구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탈리아 국채 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왔고 이에 영향을 받은 유로화는 화요일 새벽 기준 유로당 0.962달러까지 추락을 했었으니까요.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전체 통화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여기에 엔화까지 가세한다면 84%까지 올라가는데요. 최근 엔화도 약세 흐름이 재개됐죠.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무려 24년 만에 엔화 매수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시장 개입이 있었어요.
그 약발은 하루 만에 소멸되긴 했지만 말이죠. 달러 엔 환율은 한때 145.9엔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그나마 외화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유용한 자금은 10% 수준인 약 1,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돈으로 무작정 떼우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건 중에서 이번 주 주가 급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악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금리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대변해 준다라는 점을 믿으신다면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딱 7영업일 동안 G7 중에서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어딜까요? 영국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3.2%였던 거지 이게 4.5%까지 무려 130베이스포인트나 상승을 해요. 이 나라의 문제가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죠. 두 번째 문제국은 이탈리아입니다. 같은 기간 10년물이 50베이스포인트 정도 상승에 불과했으니까요. 물론 멜로니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먼저 상승했던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절대금리 역시 영국이 이탈리아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악재가 2배 정도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하락이에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탈리아의 문제를 저는 더 심각한 악재로 보고 있어요. 영국 문제는 지금이라도 트러스 총재가 미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정책의 문제예요. 실제로 목요일 새벽 영란은행은 즉각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로 되돌아갈 방침을 발표했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5%를 웃돌며 충격을 안겨주었던 영국 30년 국채 수익률은 하루에 4.09%까지 하루 만에 종가 기준으로 한 100bp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 2년물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4.35%대로 전일보다 26베이스포인트 이상 내렸죠. 물론 이런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어요. 역시 정책의 문제였다라는 점은 이 정책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탈리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념의 문제입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유로화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너무 과도한 달러 프린팅 때문에 물가가 치솟아 오를 때 연준은 무턱대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무려 19%까지 상승을 시켰죠. 그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 강세와 높은 금리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죠? 많은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힘들게 되죠. 달러화의 강세를 저지시키고 엔화와 마르크화의 강세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약이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협약이었죠. 최근 배런스에서는 제2의 플라자 협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먼저 나서든 제2의 플라자 협약이 시작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것도 완장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치우친 극우 성향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커다란 완장을 차게 되면 편향성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대 정치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군주 정치와는 다르거든요. 주변의 참모진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극우 성향을 바로잡으려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금융의 심장을 찌르는 두 개의 대박 사건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천정부지 치솟는 달러 값의 원인으로 두 개의 사건을 짚어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영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파운드화의 엽기적인 폭락을, 둘째로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단적 성향의 총리 탄생을 이유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방문한 파트너는 영국의 문제의 경우 단지 정책 문제지만 이탈리아 문제는 이념의 문제이기에 중장기적으로 보다 중한 악재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완장 효과에 따라 편향성을 버릴 경우도 있으니 꽤나 희망적일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